지난 7월 24일 이재용, 정의선, 이혜진 기업 총수 4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서울이 아니라 미국 산타클라라 엔비디아 본사 로비였는데요. 엔비디아 역사에서는 기업의 총수 여러 명이 동시에 엔비디아 본사로 가신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쉬운 사람이 몸을 타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죠. 불과 한 달 반 전에는 6월에 젠슨 황 회장이 한국에 왔었죠. 그때는 그가 왔고 이번에는 이제 저희 회장단이 갔습니다. 이 방향의 차이가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엔비디아가 파트너를 고르는 기준을 내부에서 보신 대로 유용준 대표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방향의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6월에 이제 아마도 그 한국에 있는 총수들이 엔비디아 좀 가겠다라는 말씀보다는 젠슨 황 회장이 아마 우리 본사로 오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뭐 겸사겸사해서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가셨고 그 글로벌의 빅테크 여러 또 회장님 미팅도 있어 아마 가신 걸로 생각하는데, 아마 엔비디아 역사에서는 기업의 총수 여러 명이 동시에 엔비디아 본사로 가신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 그 기업의 위상이 꽤 높아졌고요. 다른 말로 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한국과 한국 기업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최태원 회장과는 또 따로 만찬도 가졌더라고요. 이거는 뭐 더 다른 별도의 의미가 있을까요? 최태원 회장께서 또 젠슨을 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고, 뭐 한편으로는 뭐 HBM 쪽에 지금 HBM4나 4E 뭐 그 후에 여러 가지들에 대한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엔비디아도 그 안정적인 그 메모리 공급이 좀 필요한 측면에서 최태원 회장님을 지속적으로 좀 만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주 만날수록 아무래도 좀 더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HBM 그 메모리에 대한 지금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내년까지는 두 회사에서 만드는 메모리 벌써 솔드아웃이라고 할까? 이렇게 네. 좀 된 상황이라 어차피 그 후를 또 생각해야 되고요. 그 후 생각하려면 엔비디아 또와 협업이 또 긴밀한 좀 상황이고, 반대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똑같이 이제는 이제 HBM을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데 AMD든 뭐 다른 데서 좀 필요로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또 잘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업계에서 누가 누군가를 찾아간다, 파트너 간의 미팅 장소가 정해지는 그런 나름대로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정해질까요? 이제 아쉬운 사람이 몸을 파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사람이 먼저 찾아가기 마련인데, 요번에 이제 기업 총수들이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하신 거는 작년 뭐 그 10월 말, 그다음에 금년 5월인가요? 네. 젠슨이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가서 두루두루 두 번이나 좀 만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한 답방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실제 한국하고는 메모리에 대한 부분,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 뭐 세 번째 이제 피지컬 AI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공조가 반드시 좀 필요한 영역이고, 엔비디아도 그 영역이 실제 그 사업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현재와 미래의 좀 또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 이해타산이 맞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직하고 계셨을 때 보신 바로는 그럼 엔비디아가 파트너를 선택하는 뭐 그런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좀 선정을 하게 되나요? 분명히 있죠. 이전에 게임 그 회사였을 때는 네. 실제 이제 B2C니까요. 실제 게임 회사 위주로 사실 그제 개발 인원들 두고 움직였지 않습니까? 이제 2013년에 엔비디아가 이제는 우리 AI 회사다. It is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이렇게 선언을 하신 다음부터 실제 AI 쪽에 많은 투자를 좀 하셨고, 사람에 대한 거, 장비에 대한 거, 기타 등등 많이 좀 투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이제 AI 영역, 엔터프라이즈 영역 자체는 실제 AI에 관련된 이제 그 회사들, 삼성, 네이버, 현대, 그다음에 통신사, SK텔레콤이나 KT나 이런 데와 긴밀한 협업이 반드시 좀 필요하게 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협업이 점점 확대되다가 지금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보면 폭발하게 된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AI 쪽은 크게 세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쿠다에 대한 플랫폼이고요. 네. 그건 벌써 한 그 20년 이상, 쿠다가 나온 지 한 20년 됐거든요. 쿠다 플랫폼에 대한 그 협업이어서. 네. 근데 이 부분은
한국에 이제 카이스트나 서울대나 유수한 대학하고의 콜라보레이션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시스템에 대한 영역입니다. 네. 제가 이제 2016년에 엔비디아에 들어갔었는데, 그때부터 엔비디아는 AI 전용 슈퍼컴퓨터, 일컬어서 DGX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한국에는 한 1,500대 정도 팔았고요. 네. 네이버 같은 데만 해도 한 500대 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AI 슈퍼컴퓨터에 대한 플랫폼, 그게 두 번째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올 3월에 그 GTC에서 젠슨이 처음으로 그 AI 데이터 센터, 우리는 다른 말로 이제 AI 팩토리라고 하는데, AI 팩토리가 투자 자체가 워낙 그 많습니다. 네. 돈이 많으라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엔비디아 기준으로 설계를 해서 그것을 관리를 해서 납품을 해주겠다라고 나온 게 DXX 블루프린트예요. 그러니까 DXX 청사진이거든요. 그것을 헌원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파트너들이 꽤 많아지겠죠. 그래서 쿠다에 대한 그 플랫폼, 시스템에 대한 플랫폼, AI 데이터 센터나 플랫폼인데 여기에 연관된 회사들과의 협업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 기준으로 해서 아마 파트너십을 맺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으로 보고 계시는 이제 시청자분들, 그 중에 경영자분들은 나도 뭔가 엔비디아와 같이 협업을 하고 싶다,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세 개 영역에 내가 어필할 수 있는 지점을 어떤 기준으로 좀 어필을 하면 좋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 같으신데요. 제가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여기에서 AI가 관련된 강의 중에요. AI는 5단 케이크라고 좀 많이들 좀 제가 설명을 좀 했어요. 이제 연초에 그 젠슨이 그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AI는 칩 자체만으로 그 성공하는 게 아니라 맨 안에 에너지, 파워. 두 번째 위가 칩. 세 번째가 AI 팩토리에 대한 부분. 네 번째가 모델에 대한 거고 마지막 위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 5단이 모두가 잘 되어야 온전한 AI가 성공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회사나 파트너,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각 부분에 예를 들어 나는 에너지 부분에 강해. 그럼 거기에 집중하면 되고요. 두 번에 위에 있는 칩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약간은 제한적이죠. SK 하이닉스, 삼성, 그다음에 마이크론, 중국 업체들 이런 데가 꽉 잡고 있고 그다음에 공정에 대한 건 삼성 파운드리나 TSMC가 잡고 있어서 제한적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만드는 건 틀리죠. 예를 들어 한국의 네이버 같은데, KT 같은데, 또 NHN 같은데, 아니면 SK나 등등등등 뭐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칩이나 서버나 네트워크나 케이블이나 쿨링 뭐 등등 매니지먼트 솔루션 여러 가지 기회가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윗단에 있는 이제 모델, 우리나라 AI 3강 해갖고 이제 모델 만든다고 좀 하는데 모델도 약간 제한적이 있죠. 여러분 빅테크 모델 잘 돌아가는데 여러분이 만든 모델 그 누구한테 좀 팔아 먹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맨 위에 중요한 게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 AI 애플리케이션 영역이 아마 전체 비즈니스의 아마 80% 이상이라고 좀 보셔도 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맨 윗단을 좀 하면 되겠고요. 하드웨어 업체라면 그 AI 데이터 센터 부분에 혹시나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영역이 거기 잘한다. 그러면 거기에 접근하면 되겠죠. 이 전체 영역을 아울러서 모르시겠다. 저한테 연락 오세요. 그런 부분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엔비디아는 지금 칩을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생태계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번에 미팅을 하고 온 4개 회사는 이 생태계에서 각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SK는 일단은 HBM4 해가지고 이 부분은 대체 불가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현대차는 피지컬 AI를 확산시키는 역할, 네이버는 소버린 AI 레퍼런스로 이제 해석된다라고 분석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삼성에 관련된 내용이 없었어가지고. 삼성은 옛날에 사연도 많았고 엔비디아 관계도 좀 좋았다가 어려웠다가 다시 아주 좋아지고 있죠, 사실은. 삼성과 엔비디아는 이제 두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파운드리 영역인데, 사실은 이제 이전에 삼성이 파운드리 쪽에 특별히 일드 쪽에 좀 약간 성능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맡기고 싶어도 사실 삼성 파운드리 쪽에 많이 맡기진 못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인 게요. 작년 12월 말에 그 엔비디아가 그록이라는 GROQ라는 조나단 로스라는 분이 창업하고 운영하시는 그 회사를 에퀴티 하이어했어요. 사실은 전체를 그냥 산 게 아니라 사람과 여러 기술을 좀 산 거거든요, 사실. 근데 거기서 나는 그록이라는 칩이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유지하고
좀 개선한다면 제가 볼 땐 지금 얼추 지금 삼성 파운드리의 마켓 쉐어 자체가 아마 7% 안팎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금년 끝나면 한 10% 이상으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희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HBM4. 요번에 이제 삼성에서 HBM4E에 대한 거 먼저 나왔다 등등 하는데 그건 사실 모르겠고요. 좀 잘 나와서 오히려 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양사 간에 약간 밸런싱 하고 안정적인 이제 HBM 메모리가 공급될 수 있는 그러한 축으로 삼성을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또 파운드리 갖고 있고 메모리 갖고 있잖아요. 네. 요번에 이제 브로드콤하고 아마 또 콜래보레이션에 대한 등등등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영역 안에서야면 아마 브로드콤이 텔코 쪽의 칩 디자인에 관련돼 갖고 협의하지 않을까. 그러면 삼성도 네트워크 사업부가 또 있지 않습니까? 또 파운드리가 있잖아요. 이거는 또 엔비디아하고 약간 대척점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은 두 개 영역에 콜래버도 하지만 또 약간은 또 다른 측면에서 또 그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은. 네. 나머지 회사들 SK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이닉스 쪽에 메모리 쪽 협업을 하고요. 특별히 이제 그 피지컬 AI로 가면서 사실은 그 SK가 갖고 있는 이제 SK텔레콤의 기지국들이 있죠. 네. 이게 엣지 스테이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엣지 스테이션이 된다면 SK그룹하고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피지컬 AI의 엣지 쪽에 협업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현대는 두 영역입니다. 첫 번째 자율주행차, 알파메이어 통해 갖고요. 실제 그 엔비디아하고는 이제 작년 말에 그 현대차의 그 새로운 수장, 그 박민우 박사가 엔비디아 본사 그 오토 쪽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사장으로 오셔갖고 아마 엔비디아하고 관계는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영역이에요. 두 번째 휴머노이드 로봇 쪽이에요. 공장 쪽에 실제 구루트 해난을 통해 갖고 이제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알트라스 이거 통해서 공장의 여러 영역들을 사실 엔비디아 플랫폼으로 같이 협업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회사 중에서는 현대차가 제일 적극적이고 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 좀 하고 싶고요. 요번에 한 가지 좀 추가된 게 네이버 이해진 회장님 쪽에 사실은 이전에도 제가 이제 2020년에 네이버가 세계 최초로 그 A100 기준의 슈퍼컴퓨팅을 엔비디아로부터 샀거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도 정말로 그거에 대해서 감사했고 실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 X도 개발도 하셨고 등등 이런 이제 관계가 있는데 네이버는 아시는 이제 리저널 AI 그다음에 리저널 클라우드에 좀 많이 나가잖아요. 소버린 AI 측면에서는 네이버가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엔비디아 협업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브룩필드인가요? 거기에서 100억 불을 투자하겠다고 하셔서 저는 그것을 꽤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다. 인정받고 있고 네이버는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확신이 들었고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LG와 두산 쪽 네. 이전 한 2달 전에 젠슨이 와서 그 만난 업체들 거기는 아마도 약간은 길게 봐야 되겠지만 피지컬 AI 쪽에 LG는 이제 실제 피지컬 AI가 냉각이나 이런 부분엔 계열사가 있고요. 두산은 여러 가지 로봇 많잖아요. 사실은 이게 피지컬 AI 하는데 실제적인 좀 파트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제가 언급한 여러 회사들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아마 더 발전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개별적인 각 기업과의 거래라기보다는 보고 있는 그런 공급망, 네, 에코시스템 안에서의 포지션 따라서 미팅을 했다라고 좀 보면 될까요? 그렇죠. 실제 전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가 시작은 칩으로 했다가 2016년에 시스템으로 갔다가 2020년에 데이터 센터로 변환했다가 지금은 AI 인프라로 바뀌고 있거든요. 네. 정말로 어질리티를 갖고 이렇게 좀 변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파트너들이 꽤 많거든요. 칩이면 제한적일 거예요. 시스템이면 뭐 엔비디아 GPU에 대해 안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메모리 뭐 페리퍼럴도 약간 확산 데이터 센터면 또 틀리잖아요. 시스템끼리의 연결, 렉 등등등등 하고 인프라는 데이터 센터끼리 또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영역으로 확산돼서 각 영역으로 변할 때마다 파트너들이 꽤 많이 늘어나겠죠. 네.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생태계를 넓혀갈수록 더 파트너들이 더 많이 필요해진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GTC에서 젠슨이 엔비디아 러브 AI 네이티브스 해갖고 수많은 회사들이 많이 언급이 됐어요. 우리나라 회사들이. 거기에 많이 좀 들어갔으면 좀 좋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처럼 대기업들하고 좋은 콜라보레이션 좀 하고 있는데요.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큰 AI의 대세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생성 AI도 가지고 있지만 AI 에이전트, 궁극적으로는 이제 피지컬 AI로 나가는데 여기에 필요한 요소들이 뭔지 네.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필요할 때는 엔비디아와 콜라보레이션 하면 되고 필요하지 않을 땐 그냥 독자적으로 그 추세에 맞춰 갖고 개발해서 제공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젠슨 회장이 왔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저희 회장단이 갔었잖아요. 또 다시 오거나 뭐 이런 왕래가 있을 거로 좀 해석을 하실까요? 뭐 잘은 모르죠. 젠슨이 치킨 좋아하기 때문에 또 와서 치킨 먹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피지컬 AI 이 시대에는 한국이 정말 중요한 나라입니다. 현대와의 관계, 삼성하고 관계, SK와의 관계, LG 두산과의 관계 이 관계는 계속 유지 확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전에 제가 재임할 때도 사실 그랬습니다만은 개별적으로 더 많은 교류가 좀 움직여서 젠슨이 한국에 올 때는 아마 그런 것들을 계속 진일보하는 형태대로 협업을 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금년 내에 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인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또 한번 같이 리뷰를 네, 해보면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만들어가고 있는 생태계 안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베라 루빈일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